안녕하세요. 편파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한 주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또 다시 월요일이 왔는데 자, 매주 월요일마다 두 분 모시고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한 주도 열고 세상도 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프로파일러 배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뭐 그저 그럭저럭 보냈죠. 잘 버티는 거죠. 뭐 재미난 일은 없으셨고요. 아니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 김성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일했습니다. 아, 주말까지 일하셨구나. 아 그래서 복장이 상당히 스포트해지셔갖고 지난주는 완전히 정장.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그랬었는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지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 할 얘기는 그 레임덕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5년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이제 5년 차가 되면 이제 임기 말기인데 임기 말기 되면 피해갈 수 있는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임덕 현상입니다. 레임덕인데 대통령이 레임덕에 가장 이제 레임덕이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임 대통령들 보시면 지지율이 사실 이제 5년 차에 가장 낮았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또 지지율이 무려 이제 7%까지 내려갔었는데 여러 가지 레임덕 때문에 많은 좀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을 했는데 레임덕에 보면 좀 징후가 있는 것 같아요. 징후가 몇 가지 징후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레임덕에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징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 늘공이 있죠. 늘공 그다음에 어쩌다 공무원들은 어공들이 이제 대통령 지장을 이제 불이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지 사실 뭐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떤 일 있었나요? 아 이전에. 이전에 대표적인 뭐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홍남기가 개기는 게 이 레임덕의 징후냐? 그걸 가지고 좀 이따 판단해 보실 거지만 네네. 그 부분 갖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핵심적으로는 사정기관의 공무원과 경제 금융기관의 공무원 두 파트가 개기느냐 그 판단의 성과일 것 같아요. 예. 주로 그럼 검찰들이 개기는 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개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을 잡아 넣은 정도라고 하면 많죠. 그렇죠.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느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느냐? 그건 또 판단의 여부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거죠. 아직 임기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10% 전후까지 이제 하락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4년차, 5년차가 되면은요. 이제 그런 거를 대통령 레임덕의 징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현재 권력이 이제 미래 권력으로 바뀌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차기 대통령 후보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쪽으로 이제 사실은 스포트라이트가 가면서 이제 현재 대통령, 현재 권력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적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걸 레임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징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은 막 이제 대통령 이제 탈당해라, 뭐 중립을 지켜라 이러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이제 그런 압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심각한 게 친인척 그런 비리인데 그런 비리 연루가 되면 사실 그 타격이 너무 커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징후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징후 있나? 자, 첫 번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제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를 주되게 이제 본다면 첫 번째는 국정수행 긍정평가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오늘 새벽에 공개된 리얼미터 YTN 리얼미터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9.6% 긍정평가입니다. 지금 보통 요새는 그 반올림을 하기도 하니 40%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지난주하고 긍정평가 비율은 동일하고
부정평가 비율은 조금 아주 미세하게 좀 0.1%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예, 40%면 아까 그 앞서서는 10% 전후라고 봉 작가님 말씀 주셨는데 네네. 40%면 낮지 않죠. 예,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엄청 높은 거 굉장히 아닌가요? 높은데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예, 저도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곳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이제 한국갤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여기 6월 4주 엊그제 지난 금요일 발표인데요. 긍정률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3월 1주에 40%를 기록한 이후에 좀 대세 하락이 좀 있다가 지금 대세 상승을 해서 지금 40%입니다. 그리고 부정률이 이제 51%로서 이 격차는 이제 11% 포인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는 높죠? 거. 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예, 피로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으면은 훨씬 더 높아야지 되는데 예. 부정이 예, 지금 긍정이 40 예, 정도면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3월 첫째 주 기점으로 해서 예, 그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하셨는데 예. 하락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3월 말이면 LH 첫째 주. 사태 아닙니까? LH 사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LH 국정력 사태. 능력에 대해서 예, 그 예. 노이즈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가 그러니까 최하를 29를 그 마지막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간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요거를 좀 더 길게 보면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요만큼을 보신 건데, 예, 요만큼 그 보신 게 최근 20주간 이제 여기인데 이거를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사실은 이때가 아마 총선 직후죠. 작년 그렇죠. 예. 6월 그때는 긍정이 엄청 그 더블이죠, 더블. 예, 진짜 더블이네요. 높았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작년 6월달에 진행이 되다가 많이 이게 아마 7월달이면 이게 그 국회가 시작이 될 때쯤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맞습니다. 국회 네. 시작이 될 때쯤엔 비슷하게 나오다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붙어가다가 예, 예, 예. 붙었습니다. 부터 가다가 예, 작년 말에 좀 안 좋게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은 살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듯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갤럽 말고 또 MBS 조사를 보시면은요,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이번에는 45입니다. 굉장히 높은 45.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이 45인데 45. 부정은 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그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49 그리고 긍정이 45 4% 포인트 격차인데요. 4% 포인트 격차라고 하면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MBS 조사 결과에서는 긍정 부정이 격차가 붙었죠. 붙었다라고 붙었다. 오차범위 이내죠. 예, 그렇죠. 예. 교수님 이거는- 말씀대로 이건 예. 붙었죠. 실제로는 예.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의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예, 예. 그리고 긍부정이 비슷하다.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가 맞아? 이 조사의 그 표본이 맞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충분히 사실은- 그럴 수 있겠는데요. 떠도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십시오. 예. 뭐 여러 얘기들 들어보면은 어쨌든 정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그러게요. 그런데 그 결과는 긍부정이 비슷해? 조금 차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 예.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하는 걸 논할 수나 있나?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쯤이면 대통령 레인덕이 웅성웅성 와야죠. 이야기가 나올 예. 법도 한데 예전 같으면은 지금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교수님 강조해 주신 것처럼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국민 여론과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여론 조사와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 언론들 기사만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조금 불가사해 보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된다. 예, 예. 왜냐하면 어쨌든 무엇인가가 수치로 나타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예. 다른 어떤 많은 지표들도 상당히 집값은 뭐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예, 예. 다 아는데 긍정이 45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뭐 그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느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다 한 건데 그것도 예, 예. 몇 개 여론조사 기관이 다 한 건데 이걸 조작이라고 할 수는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게 바라볼 수는 그럼 없죠. 해석이 전문가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그 지금 그 세 개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에 MBS가 특히 이제 45로 조금 더
미세하게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좀 높았지만 MBS 조사가 뭐 우려하시는 바처럼 뭔가를 이제 바꾸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4개 회사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그리고 그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로서 뭐 신뢰감이 있는 그렇죠. 그런 리얼미터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MBS도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좀 학계에서는 좀 MBS 조사도 뭐 굉장히 좋다. 퀄리티가 이런 좋다. 퀄리티가 맞아요. 있다. 예. 이런 평가가 있는 그런 4개 회사 연합 조사입니다. 저도 아는 분들도 이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근무하시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그럴 만한 주제가 안 되거든요. 조작을 할 만한 인간들이. 근데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조사는 신뢰하는데 맞습니다. 예. 왜 그런지를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황당하다는 거죠. 실제로 표본수도 적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면. 예, 예. 예, 예. 표본수가 얼마나 되죠? 그 리얼미터가 2,500, 갤럽과 MBS가 1,0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 예. 우수한 거 1,000명. 아닌가요? 그렇죠. 인정받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리서치. 뭐 MBS의 이 연령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보여드리면 또 깜짝 놀라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MBS 방금 그 조사 중에 연령대로 보시면은 이게 40대 3분의 2입니다. 지금 보시면 긍정평가 이게 20대, 30대, 40대입니다. 40대에서 64가 나왔습니다. 3분의 2죠. 예, 3명 중에 2명. 2명이죠. 예. 예. 그리고 30대와 50대는 절반 정도가 긍정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그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예,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역전환이에요. 그렇습니다. 50대 60대, 예. 50대 60대와 예, 30대 40대가 역전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40대 60, 70대. 예. 40대 50대가 살만한가 보죠? 먹고 살만? 난 못 먹고 살 아니, 것 그렇다고 같은데. 20대의 또 긍정평가도 아주 40. 낮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예, 40대 40이면은. 48이니까 요거는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쪽 여기 60대 이상하고 70세 이상 요 60대하고 70세 이상은 부정평가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 40대가 40대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사회 허리에 해당하는 그렇죠. 한참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아니겠습니까? 86도 아니잖아요. 86세대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 X세대 그 밑에 Y 뭐 이렇게 간다는 뭐 그 세대들이 걸쳐 있을 텐데 여기서 긍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40대 시잖아요. 불가사의하네. 그러니까 40대니까 우리는 50대니까 설명할 필요가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 예, 불가사의까지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이팔사님하고 부득권님, 문주님, 예. 화영님 들어오셔갖고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예. 문주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들어오신 분들 언급도 해드려야 돼갖고. 예. 안녕하세요. 김문주 선생님. 예. 허니팔사님 반갑습니다. 허니퍼센트 또 오셨네요. 예. 단골. 예. 그래서 봤더니 요거는 이제 한국리서치 온라인 조사인데요. 그렇죠. 한국리서치가 온라인 조사로 이제 기획 조사를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서도 6월 3주에 재미있게도 보니까 대통령 국정평가 비율이 비슷한 패턴입니다. 온라인 조사로 해도 이게 41이고 52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이거 표본이 다른 거죠, 전혀. 예. 요거는 그렇죠. 이제 온라인 패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데 동일하게 상승 반전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호감도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국정 운영 긍정과 대통령 호감도는 약간 좀 달리 보셔야 될 텐데 한국리서치는 요거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감도 그러면 국정 운영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봐야겠죠. 개인적인 요건데요. 호감도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고 예. 국정 운영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확히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45거든요. 또 호감도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정운영 방향, 즉 국정 기조와 관련돼서는 좀 다소 낮습니다. 이건 이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예. 그렇죠. 이념적인 이념적인 수가 성향이 있겠네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에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개인이 아니니까 사실 부동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 다소 실망스러우나 그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 개인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정운행 긍정이라고 하는 게 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들어가겠고 네. 예. 정책적인 방향도 들어가겠고 이걸 이게 한 저기 세네 가지가 섞여서 막 그렇죠. 짬뽕된 건데 예. 근데 대통령을 평가할 때 사실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문제 삼는 건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이 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탄탄한 개인 팬층이 많은 음. 40대 50대 팬층이 많은 이 기저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 결과가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다면은 그 이번 정권 음. 창출의 이제 그 주요한 집단이었던 그 촛불혁명의 주도 세력이 그쵸, 사실 예. 지금의 30대 40대잖아요. 50대까지로 볼 수 있고요. 그 계층에 대한 지지는 견고한데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은 사실은 점차 갈수록 조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팬층이 있는 거죠. 팬층. 그 팬층이 지금의 그 국정의 레임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충 이거는 30대 초반으로 내려와야지 사실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른바 그 문파가 굉장히 세력이 크단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이게 문파란 개념보다는 네.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온 어쨌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네. 개인적인 호 음. 부분이 아닐까. 그것이 문파로 표현될 뿐인 거고. 그러니까 문파라고 딱 집단으로 딱 한정 지어버리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 40대잖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50대에 대한 비판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586에 대한 그렇죠. 부분. 근데 지금 30대도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보시겠습니다. 설명 대통령 들어보겠습니다. 호감도. 예, 설명. 예, 긍정평가 또 호감도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요거는 좀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요렇게 본 것 같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여당을 좀 견제해야 되느냐 그렇죠. 요런 어떤 내용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4월 3주에서는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견제론이죠. 그렇죠. 견제론이 무려 절반을 넘어서 56. 예, 56대 37이었는데 이게 미세하게 회복이 되더니 지금 6월 셋째 주 좀 전이죠. 네. 여기서는 10% 포인트로 격차가 쭉 줄어들었습니다. 10% 포인트로 줄고 그 얘기는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6, 55를 유지하다가 50까지 떨어진 거고요.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도와줘야 된다. 지금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은 37로 좀 머물고 있다가 40까지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이와 같이 10% 포인트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일정 정도 예. 깽판을 치고 있지만 지금 정권이 그래도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쟤들이 지지를 해줘야 싫긴 된다. 하지만 예예. 그게 이제 안정 지원론이고 예예. 여당 견제로는 예예. 깽판 치니까 쟤들 좀 내쳐야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러면 야당을 지지해? 야당도 다 그렇고 그런 그 밥의 그 나물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만약에 대안이 야당의 대안이 확고했다고 하면 견제론이 더 이렇게 좁혀지지 그렇죠.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러게요. 거죠. 네.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야당 대안이 있나요?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뭐 엑스파일 얘기도 나오지만은 예예.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런 생각도 많은 사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이 될 수 있나?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과만 봤을 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준석 컨벤션 효과 막 하면서 띄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나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있다가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엑스파일이나 이런 다른 요인들이 또 부딪혀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됐다는 것이 아닐까? 예. 지금 사실은 이준석의 대변인 배틀이 지금 되고 있어 갖고 그걸로 지금 언론이 도배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배하기 전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도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국민의힘의 그러네요. 효과가 있겠네요. 많이 좀 지워진 거 아니에요? 뚜렷한 대선 후보도 윤석열을 빼면 또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뚜렷한 후보인 윤석열
예, 전 총장이 지금 엑스파일 그렇죠. 도마에 올라와 있으니 수렁에 빠져버렸으니까. 예,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야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죠. 보수 야권이 사실 이 비판의 목소리라고 하는 요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또 보수 야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격차가 줄어든 상황으로 나타나는 오히려 것 같습니다. 지금이면 격차가 예.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전에 비하면. 예, 예전이라면 맞습니다. 먼저 말한 예.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라든가 예, 예. 아니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라든가는 대부분 이거보다 훨씬 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토론 배틀도 동접자가 2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에 떠든 거 보면은 동접자가 한 20만쯤 되는 줄 그렇죠. 알았어요. 근데 2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 그런데도 예. 보통 같으면 그렇게 띄우려고 보수 언론이 지금 용을 쓰잖아요. 그렇죠. 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음. 딱히 시원치 않은 거는 시원치 그렇죠. 시원치 않죠. 어쨌든 다른 어떤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하면 야당이 좀 대선 정부에서 지리멸렬할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 참 그거는 또 봐야 돼.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어쨌든 예. 상황이 예. 이전에 전 정권 전전 정권의 상황과는 다르다까지는 우리가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 예. 저기 예. 뭐죠? 또 저는 대선에 안 나갑니다. 저는 한 500표는 자신 있는데 여기 한 두 표 있죠? 예, 예, 예. 저희는 그죠? 분명합니다. 그죠? 저희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 사람들이 지지하면 저는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 주관적 정치 성향에 따라 과연 견제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을 때 이 진보 쪽에서는 국정 운영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많고 견제론은 정부간에. 적은데 보수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예, 견제론이 76이면 4명 중에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 지원론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서 봤더니 중도가 최근 들어서 이게 견제론이 좀 많다가 쭉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제론이 주저앉는 폭이 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견고하게 중도의 견제론이 50을 넘었어요. 예. 근데 지금 47로 상당히 푹 주저앉았거든요. 참 예, 중도성의 예. 계층이 이 정부에 호의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호의적- 20표만 놓고 글쎄, 보면은. 이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견제론이 높지 않고 푹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견제론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당의 대안론, 중도의 대안론. 근데 대안이 없다. 이런 저는 보고 싶고 거기다가 보수의 그 이 폭도 네. 미세하지만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같은 뭐 횡보지만은 예.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사실은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을 수는 없지만 75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래도 8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도서도 사실은 지금 상태라면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5 정도는 그냥 또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에 무엇인가의 어떤 것이 좀 치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네요. 예. 결국 야당의 대안으로서 야당이 네. 대안을 제시 못하니 그렇죠. 그런 부분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일종의 반발 심리일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있는 말씀이시네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경제 대통령,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제 대통령을 바라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야당의 대표 주자들이 경제 대통령이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검사만 수십 년 한 사람, 음. 판사만 수십 년 한 사람이 지금 1위인 거고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 이게 예. 야당 후보인지 여당 후보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사실 음. 그 야당 쪽이 못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야당의 대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렇죠. 이런 상황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원론과 경제론, 안정 지원론과 견제론을 보면 20대에서는 여기 이제 확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견제론이 좀 강하고요. 그런데 30대와 40대를 보면 또 최근에 붙었습니다. 예. 견제론과 지원론으로 봤을 때 딱 붙었네요. 예,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예, 이것도 이제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보면. 근데 40대는 이 역전 아닌가요? 역전하는 이렇게 꺾였습니다. 아, 이렇게 예, 예. 하셨구나. 맞고 다시 올라갔어요. 맞고 예. 올라갔구나. 제가 예, 잘못 봤네. 붙은 다음에 예, 예. 붙은 다음에 살짝 이제 예, 살짝 살짝 벌어졌는데 붙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게 그렇죠. 예. 9% 포인트면 아마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음. 것 같아요. 오차범위네. 예. 그래네요. 그래도 사실은 예예. 40대가 실제로는 이게 맞죠. 예예. 이 정도의 이 정도로. 정권 말기에는 이게 맞죠. 오히려 저는 30대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30대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예. 30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도대체 30대. 이 결과가 예. 글쎄 이 결과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정권 말기의 레임덕 상황과는 예예. 세대로 구분해서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허니파사님이 주셨는데 어디요? 투표하면 빠진 적 없는데 이번 대선은 진짜 누굴 뽑을지 고민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구간이 명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유지되고 싶은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50대도 비슷한 상황이고 60대에서는 20대와 비슷하게 견제론이 더 어쨌든 그건 뭐 많이 나왔습니다. 20대가 참 견제론이 이렇게 푹 내려간 건 참 10% 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이건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10% 하락이요. 10% 그렇죠. 포인트면 20대에서 아닙니다. 오차범위 약간 안으로 아닌가? 들어와 있을 예. 거는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 포인트의 하락이면 의미 있는 하락이긴 그렇죠. 의미 있는 한데, 하나이지만 20대의 이 그래프 추이를 그 이준석 대표의 떡상과 젠더 갈등의 부각, 그래서 남녀 성비 중에 어떤 특정 성비가 문재인 대통령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냐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성별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18세, 29 성별로는 성별로 이제 나눠봐야 돼요. 여기 성별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느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별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MBS 조사 가능할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MBS 조사는 이게 가상번호로 써서 가상번호로 쓴다라는 거는 있는 번호에다 잘 안 받으면 계속해서 몇 번 이제 콜백을 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응답률이 높다라는 의미는 그 침묵 보통은 이제 ARS 조사에서 잘 안 잡히는 좀 약간 좀 침묵을 하는 응답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샘플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 30대에서 안정 지원론 또 이런 20대도? 것들이 조금 20대. 더 잡힐 수도 있는 거라 조금 최근의 어떤 흐름이 정세적인 흐름에 따라 좀 이분들이 그러면 침묵했다가도 이번에는 나는 안정 지원론이 좋다 이렇게 응답했을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수석님 말씀은 샤이 세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수 있다. 그렇죠.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는 약간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LH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뚜렷한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 지지를 사실은 이제 정권 초반에 비해서 지지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좀 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샘플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극적인 지지를 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냥 그 정도의 유지 정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나서서 막 난 지지한다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나서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 정도 그래프 추이는 그럼 견제론의 급격한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20대에서? 20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서 급격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샘플 사이즈를 좀 늘려서 본다면 결론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요 격차보다도 이렇게 상승하는 두 개 이 격차들로 봤을 때는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변화가 있다. 확실히 변화가 있다. 한 달 만에 11%가 견제론이 하락했는데도 이제 오차범위 있다.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격차로요. 여기서 보시면 맞습니다. 격차는 변화가 있다라는 게 20일을 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5% 포인트 격차가 났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15% 포인트 격차로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동은 30% 포인트의 변동인 거죠. 변동이 있으니 격차의 변동으로 따지면은 차이가 크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견제론보다는 안정론이
때문이 상승하고 견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변화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면은 지금 의미 있는 거 이준석의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데 좀 애매한 거는 그게 이게 지금 5월에서 6월 사이의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한 달 한 달간에. 사이에. 그러면 지금 사실 근데 이준석 효과가 음. 실제로는 5월 초? 예, 예. 5월 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예. 지금 이 얘기는. 맞습니다. 오히려 반짝하다가 아까, 내려왔네요. 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부 그 반작용,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에서 반작용을 또 불러 일으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의미 있게 변화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대들 예를 들면 30대. 국민의힘의 당직자라든가 그 전략가들이 상당히 그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예, 예. 만약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반대로 민주당의 전략가들도 이 부분은 사실 유심하게 봐야 돼. 예, 자기들이 예. 어디를 가야 될지를 음흠.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저게 분명히 성별로 좀 나눠져 있었다면 더 좋은 그렇죠. 또 분명히 건데 보셨을 텐데.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국정 긍정 평가 비율이 사실은 약간 상승 반전이다라고까지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세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제가 좀 가져온 화면은 한국리서치 방금 그 조사입니다. 6월 셋째 주에 있는 한국리서치에서는 이제 독특하게 국가안보 인식지수, 국가경제인식지수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인식 지수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인식지수라는 게 이제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이렇게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으시냐.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최근이고요. 예, 앞으로라고 해서 요 전망, 이제 전망. 예, 전망과 최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서 인식 지수로서 내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0입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따지면 이제 안 좋은 거. 안 좋아질 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건데 좋은. 이게 계속 좀 좋지 않다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지난 4월 3주를 저점은 이제 여기서 찍혔는데요.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인데요. 최근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요 질문을 결합시켜서 인식 지수를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니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인식 지수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상승세다. 그렇죠. 이전에 비해 상승세죠. 예.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 5월, 6월을 봤을 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안보, 경제가 보통 더 낮았는데 좋지 않았는데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예. 경제가 한창 안 좋았을 때가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 네. 거의 뭐 다 닫고 그런 상태가 예. 지금 작년 8월 8월이잖아요. 예. 그냥 거의 뭐 패닉 상태인 예. 상태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무엇인가 좀 상황이 조금 역전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뭐 올해 1월 예. 그죠? 1월쯤 돼서 예. 좀 뭔가 좀 보인다 생각했던 부분 그러다가 조금 내려갔다 다시 지금 올라가는 예. 상황인 거죠. 예. 이때는 아시다시피 5월은 접종 백신 접종이 뭐 본격적으로 됐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백신과 백신요. 백신의 요인도 예. 있겠고 또 예. 국가안보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외교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외교. G7 같은 경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예. 좀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게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그 내용과 관련돼서 하나 더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한국갤럽에 조사한 거고요. 6월 4주 지난주 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국가 경제 즉 경기 전망 이게 이제 향후 1년 앞으로 봤을 때 1년을 볼 때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를 물어봐서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를 이제 차트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은 향후 1년의 살림살이 전망은 어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저는 이 차트를 방금 교수님 그 설명을 들으니 좀 해석이 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2018년 6월 달에 좀 코로나 전이죠. 예, 긍정적인 게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완전히 밑바닥을 기었거든요. 완전히. 기저가 확 떨어져 버린 예, 거죠. 확 떨어졌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상승 반전이 돼서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 대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국가 경제의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가 28, 좋아질 것이다가 38이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참 거의 좋아질 것이다. 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 전망. 지금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좋아질 것이다. 사실 지금 예, 향후 1년.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나쁜 예.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사실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아니면 곧 정권이 끝난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살림살이하고 경기 국가 경제의 전망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요거는 이제 10% 포인트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고요. 여기는 5% 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이내로 그렇죠.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한국갤럽에서는 이거를 5월 달에 5% 포인트 더 많았고 6월 달에 10% 포인트 더 많았을 때 경기에 대해서요. 전망이 한미 정상회담과 국내 백신 접종 그렇죠. 가속화라는 요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외교안보하고 예, 예. 뭐 방역 이런 게 되죠. 예. 여기까지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한국갤럽은 6월 넷째 주에 긍정평가자에게 물어서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자에게 물어서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본 그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긍정평가 이유에서 코로나 대처와 외교 국제관계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절대적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나머지는 다 한 자리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의미가 한 자리입니다. 없는. 밑으로 그냥 쭉 깔려버렸습니다. 예, 나머지에서 최선을 다한다,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뭐 이게 되게 태도와 관련된 그냥 조금 추상적이지만 예. 성과를 이렇게 딱 꼽지는 않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요 성과로서는 코로나19 대처하고 국제 외교관계 요게 이제 확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추세를 매주 이제 보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대처가 긍정평가의 이유로서 가장 크게 그렇죠. 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그 바이든과의 그 방미, 그렇죠. 그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에 이제 G7. 예. 그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처 외에는 사실은 다 한 자리였을 수도 긍정 요인이 있다. 없었던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뭐랄까 이런 최선을 다한다.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뭐 권위적이지 않다. 이런 건 되게 태도라든지 그 스타일과 그렇죠. 관련된 어떤 뭐랄까 팬심이 나온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성과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컸죠. 이 문항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학생이 이런 문항을 가져오면 혼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약간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사실 오픈으로 비상적인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정리하다 보니까 좀 명확하지가 그런가. 않아요. 그러네 오픈 문항이군요. 예. 네, 이제 일종의 이런 문항을 가지면 약간 유도하는 느낌, 코로나 외교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예. 통틀어서 그렇게 부분이 아니면은 있고 긍정적으로 예. 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코로나19 있죠. 대처는 잘했어. 그나마 네. 잘했네. 뭐 다른 예. 게 뭐 그래서 있겠어? 문항 배치나 그러지 문항에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부정적인 건 어차피 뭐 절대적으로 부동산인 건 계속 유지가 되네. 경제 정책 부동산 문제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때로는 인사 문제도 좀 나타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 대처 미흡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는데 요 두 가지는 항상 탑에 랭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인사가 지금 사실 인사는 폭망이잖아요. 이 정권에서. 예. 뭐 개판이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호감도가 45%인데 그러니까요. 이것만 보고는 그렇죠.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 사실 김기표 문제도 있지만 인사는 이 사람들이 거의 눈을 감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게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건 결국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런 요인들이 다 그냥 들어가 있고 부동산 전체에게 가장 높은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긍정평가 놓고 보면 코로나19 대처 이제 이걸 빼면은 최근에 이제 외교 국제 관계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 이제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경제 민생, 인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부정평가의 상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호감도 45%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매치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 그렇죠. 네. 어쨌든 탄탄한 기저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건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팬들은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사실은 레임덕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친인척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노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가요? 문재인 네. 대통령은 현재까지 그 노이즈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크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어쨌든 봉 작가님의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거죠. 해소는 안 됐습니다. 예, 어쨌든 예, 45%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거 봉 작가님의 개인 예비 팬들이 생기시는 봉 작가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찾아보셨는데 구글에도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수저로 뒷조사를 좀 뒷조사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 계속 신비주의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밝히겠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들꽃님, 송민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저로보님 감사하고요. 예예. 수저로보님께서 이제 박근혜보다는 낫네 이런 심리가 조금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 저는 있으라고 봅니다. 저도 있으려고 봅니다. 예. 예. 이 화면이 꽉 차지 않아서 파워포인트 패드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라는 말씀을 누군가 주셨는데 예. 어쨌든 뭐 그건 뭐 그냥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냥 하시죠. 충분히 커서요. 예.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징후 있나라는 질문에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권력 대통령, 현재 권력으로서의 대통령과 미래 권력으로서의 대선 주자 간에 있어서 누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느냐. 그럼 현재 권력을 압도하는 미래 권력이 지금 있는 거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그 침묵의 나선이라는 책의 저자 노엘레 노이만이 이야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학자인가요? 언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학자, 독일의 언론. 노일레 노이만. 노래노이만. 저 그분이 이제 벌써 이제 이게 이번 세기가 아니고 지난 세기 80 아주 70년대 1970년대에 그때 쓴 저작인데도 되게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지난 선거에 누구 찍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승자를 찍었다라는 응답이 묘하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를 찍었는데 예. 사실인데 이렇게 되는 뭐 그런다든지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묻어가는 건가요? 묻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묘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이런 그 현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도 승자를 나는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최근에 어떤 뭐 작년인가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와 같이 승자를 더 많이 찍었다라고 여론조사에 매번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쵸. 이게 일종의 밴드웨건인데 나는 패자를 지지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그쵸?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가 다시 돌아와서 임박한 선거가 앞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노엘레 노이만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는 지금 현재 권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레임덕 징후로서 볼 수가 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그 매번 그 발표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조사는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그랬더니 50% 넘게 50% 정도 아니면 약간 넘게 요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일이잖아요. 그렇죠. 40일이고 거기에다가 그 투표율을 반영하면 더 떨어져서 30%대거든요. 전 국민 베이스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자들만 모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냐라는 의혹이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그러면 지금 다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에 이게 엎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쭉 빠져서 뭐 30%까지 내려온다. 30%대로. 이렇게 되면 레임덕 징후로 볼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묘한 가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에 이제 그걸 발표는 하지 않는데 아직은 그 5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계속 그러니까 나는 계속 찍었어.
문재인을 찍었어. 예, 예.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예, 예. 지금 신동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봉 작가의 시사 라이브입니다. 시사 라이브죠. 예, 예. 다른데 여러분, 어디서 봉 작가 시사 라이브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발표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그렇죠. 들을 수 예, 있는 예, 방송. 예.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지지율은 그러니까 대선의 결과는 40% 뭐 그 이상 될 수 예, 예. 있는데 근데 한 10%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 거짓말을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예. 왜 이유가 있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미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재 권력 즉 대통령을 압도하는 미래 권력 이게 등장했느냐 라는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다른 선택지. 예. 예, 예. 지금은 이게 MBS 조사인데요. MBS 조사 최근 6월 4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그리고 여기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인데 사실은 이 세 분 주요한 대선 주자가 아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 조사에서 45로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여러 명을 두고서 물어본 거고 대통령에 대한 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45라는 숫자와 30도 못 넘는 요 상황을 비교를 한다면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선거 관련이니 조사 의뢰는 자체고 조사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입니다. 6월 21일에서 23일 조사를 했고요.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수치만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설문 문항 자체가 다르지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미래 권력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낙연을 더한 게 27이에요. 27하고 7이니까 34죠. 이낙연과 윤석열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야당 쪽이니까 예. 어쨌든 27하고 여당만 해도 예, 예, 27에서 34. 7이니까 34하고 34. 뭐 이것저것 합쳐봐야 예. 35, 6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그 45에서 차이가 8, 예. 7, 8은 된다는 예,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예. 개인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문재인을 좋아하는 45 예. 있고 그 중에 민주당원들이 예. 있을 수 있는 예. 이런 상태 이게 좀 차이 갭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이재명, 윤석열의 그 이강 구도로 많이 좁혀져 있다고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도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그렇죠. 재밌네요. 예. 지금 뭐 이강이라 하셨는데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해서 보통은 3강이 라고 보기도 하나요? 됐었죠. 그런데 조사마다 이렇게 한 자릿수로 이낙연 전 총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강구도, 이 양강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 12개월 안쪽에서는 최소 이제 두 자릿수는 좀 보여줘야 그 대통령으로서 선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유력한 후보로 인식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 명입니다. 지금 이 세 명 중에서 과거의 그 경험칙으로 본다면 경험칙상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등장해서 뭐 떡상을 한다고 해도 국민 대중에게 보여지는 그 임팩트라든지 그러니까 인지도가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세 명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0.5, 1, 2 이게 3, 40이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천재지변, 그렇죠. 백두산 폭발 이런 뭐 대규모 자연재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기존에 않으니까. 있는 10 이상의 어떤 후보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그렇죠. 경험치라는 거죠. 경험칙상 대한민국 선거에서의 경험칙상 이렇게 되는데요. 모르죠. 이제 다른 가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뭐 후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이제 윤석열 후보의 노이즈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그러기도 하나요?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사람이 뭐 적을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이게 언제야? 그렇죠. 요때 윤석열 전 총장의 떡상은 올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올라간 거죠. 올 3월에 이게 이제 그 총장직을 총장을- 그만두었을 때 맞습니다. 네, 3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누구냐 이 이낙연 이 주저앉게 된 게 총리가 주저앉는 게 언제냐면 2020년 네.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총선 이후예요. 근데 이게 왜 주저앉냐면 방금 봉 작가님 말씀 주셨는데 이때와 지금이 달라요. 이때는 그 황교안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황교안에 대한 대항마 즉 황교안을 누르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진영 민주 진영에서는 이낙연이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됐었어요. 총선 때 계속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선 지나고 황교안이 날아가면서 예 날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서의 역할론 그런 역할 기대가 상당히 좀 저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지고 이재명 그때까지 좀 예. 중층에 있던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대안으로 예, 오게 된 올라갔죠.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상황이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30% 중반대까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합쳐도 지금 34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돌파력이 아직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버린 접근을 거죠. 못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뭐랄까 긍정 평가가 더 눈에 띌 수도 있겠다. 이 격차가 있어서 이재명이 이 박스를 돌파하면은 예. 상대적으로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요게 이 기량이 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하락 추세는 예. 입당도 하지 않고 예. 주변을 맴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고 전원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일단 간보기 정치. 예전엔 간보기 정치를 안철수 현 국민의당 네, 대표에 네. 대해서 뭐 간보기 정치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지나치게 오래되는 잠행 그렇죠. 그리고 전원 정치 거기에 따르는 이제 효능감 저하 또 사람들의 이슈 피로도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4에서 20으로 이제 뚝 떨어졌는데 격차로 따지면 붙었다가 다시 벌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냥 조선일보 논설주간 그분 또 사퇴하시고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예, 대변인 크고 작은 노이즈가 최근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의 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의 주저앉음과 연동이 되고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윤석열 캠프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거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자충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보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일종의 피로감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대항마로서 최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사실 최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혼전을 통해서 사실은 좀 서서히 좀 뭔가 안개 속 이 상황이 지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당입니다. 여당. 여당.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당시에 당 대표였을까요? 이번에 대해서 조선일보인가가 이렇게 이제 그 야마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야마가 뭐죠? 헤드라인을 죄송합니다. 헤드라인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가 정권 교체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되는 게 정권 교체다. 그런 게 아니 기억이 같은 당인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당인데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네. 대통령과 사실 미래 권력과의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또 그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후보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후보인 그렇죠. 경우에 네.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그렇죠. 좀 비켜달라라는 의미에서 탈당 요구가 점점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을 탈당을 했다.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당 지지도와 대통령 평가는 어떠느냐? 제가 봤을 땐 당청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동조화 되는 거죠. 탈동조화. 예. 여당 지지도와 대통령 긍정 평가가 동조화되지 않고 사실은 약간 좀 따로 노는 거 아니냐. 방금 보셨다시피 대통령 긍정 평가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당 지지도가 과연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장표는 이것도 역시 MBS 조사의 6월 넷째 주 지난주 조사인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방금 이 내용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체 조사하고 조사기관은 4군데 20일에서 23일 조사했고요. 나머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요 정당 3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봤을 때 관심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교수님 계속 말씀 주셨던 그 컨벤션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이 쭉 치고 올라와서 이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5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국민의힘이 쭉 치고 올라와서 확실히 올라가네요. 예. 이렇게 무려 하나, 둘, 셋, 4번을 올라와서 4주 연속 올라와서 오차범위 이내로 붙은 거죠. 그렇죠. 예,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오차범위 안에서 데드 크로스, 그렇죠. 골든 크로스가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튼 그 여당 지지도는 32, 뭐 최근에는 27, 29, 20% 후반대 지금 32로 보면 여기서도 역시 대통령 긍정평가는 45.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격차가 보인다. 보이네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정도로 연속 상승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야당의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라면은 그러게요. 이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디커플링 외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뭐 이런 얘기 하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그는 뭐 그걸 이제 일종의 뭐 꼼수 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혹은 여권 지지자 중에서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집단의 존재. 근데 그거를 뭐 문파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지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저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뭐 어떤 그냥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재노 후보님이 저기 뭐 이재명 오른다고 문재인 떨어지는 뭐 이제 그 기란 관계 이런 부분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을 다 좋아하죠. 예. 근데 그럼 그거를 이제 지금의 어떤 레임덕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갖고 알겠습니다. 말씀이 좀 방금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 와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 와야.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와야. 그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해. 애매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재명이 정리하자면 이재명이 이제 일정 정도 지지율 격차를 확 해갖고 최종 뭐 이렇게 선정이 되기 전에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이재명 대 뭐 이낙연이든 이재명 대 누구든 근데 뭐 봐도 사실은 게임이 안 돼. 정도가 되면은 일제는 서서히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뭐 아직 이 후보도 아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예. 뭐 당청 디커플링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이재명 말씀 주셔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약간 좀 오버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준비했던 그 비교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국갤럽인데요.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저 파란 선이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예. 그렇죠. 최근 그 임기 4, 5년 차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 지표상 이거 예. 레임덕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5년 차 1분기에 사실 수치로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죠. 예. 그리고 4년 차 1분기에는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점선이 누구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군요. 예.
김영삼 대통령은 뭐 거의 IMF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는 많았었죠. 뭐 정 부분인 거고. 예. 그리고 그 바로 위가 박근혜 박근혜 그죠? 예. 탄핵됐기 때문에 그 뒤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딱 보면은 박근혜, 나머지 예. 세 분이니까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그 회색은 노태우고요. 회색인가? 예, 주황색이 일찌감치 끊긴 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끊긴 음. 요즘 펜이 안 나와서 아, 예예 요 4분기 때 끊긴 거 있지 아. 않습니까? 34분기 그러네. 이게 이제 박근혜 그죠. 대통령입니다. 이제 헷갈렸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뭡니까 대통령 직무정지가 돼서 아마 그렇겠죠. 예. 예 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히 뭐 조짐은 보이지만 아직 수치상으로는 이전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뭐 높다. 맞습니다. 높다라고. 예.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앞으로 모르겠다. 예. 어떻게 될지. 예. 사실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있네요. 뭐. 김대중 예. 대통령도 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예. 5년차 1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데 이 하락한 이유가 그때 친인척 조금 문제가 있었죠. 노이즈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아들 셋, 아들들. 역시 이제 비리 문제가 있었죠.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친인척 비리만 없다라면은 신척 비리, 측근 비리. 측근 비리 이런 것만 예. 없다면은 예. 근데 그건 무난하게 지금 상태도 좀 애매한 거는 지금 문준영 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문준영 씨 문준영 씨는 뭐- 얘기야 뭐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 계속 물고 늘어지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없어요, 효과. 계속 뭐 제가 보기엔 대단할 게 예, 없어요. 딱히 그게 없고 미강님 그러네요. 레임덕 개나 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친인척 비리 부분은 좀 덜한데 예, 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김기표 비서관 문제처럼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이 이게 진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해도 이거보다 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인척 비리는 지금 그러니까 없다고 봐는데 참모진들의 이걸 뭐 깽파는 이거는 어쨌든 정권 후반기에서 모든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아니 저 공시가 90억을 가진 그 인간이 어떻게 반부 비서관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게 지금 어공들이 이제 또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재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빨간 펜. 근데 이거 막판에 그 빨간 펜이 지금 작동이 안 돼서 동그라미가 안 되는데요. 예. 장표가 좀 더 남아 있나요? 어떻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건 이제 다 해내겠죠. 예, 네. 수치 정도인데 네. 수치로 이렇게 보실 때 사실 수치로 지금까지 4년차와 5년차 1분기까지는 그 누굽니까?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 가장 수치는 좋은 상황인 거. 요거는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최고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만약 임기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은 이제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랑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봉 작가 시사 라이브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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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강님, 오리님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